근데 뭐 법원에서 어떤 정해진 뭐 양형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 하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집행유예는 거의 선고되는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변TV 천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좀 생소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간략하게 말해서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사례금을 받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내가 저지른 행위가 과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데요. 보통은 급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출 문자에 혹해서 자신의 주민등록증이나 필요 서류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해서 보낸 뒤에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 계좌 사본과 자동이체를 등록할 현금카드를 보내면 승인 후에 대출금이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다는 절차를 안내를 받고 그대로 이행을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에 속아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를 넘기게 된 것임을 뒤늦게 알게 된 케이스로, 결국 이런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이라면 타인에게 넘긴 본인의 통장 사본이나 현금카드가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넘겼느냐, 아니면 단순히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 넘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입증 자료만 잘 소명하신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사례와는 반대인 경우인데요. 현재 무직으로 돈이 필요했던 A씨는 성명불상자에게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체크카드 2장을 줄 테니 그 체크카드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해 달라라는 의뢰를 받게 됩니다.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가 아니므로 당신의 체크카드 2장을 준다면 우리도 당신에게 체크카드 2장을 주겠다. 그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4%는 당신이 갖고 나머지 금액을 보내달라는 취지를 수락한 A씨는 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양도해 주기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매와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한 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시외버스 터미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씨로부터 B씨 명의의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각 한 매씩 총 2매를 양수받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다시 A씨는 한 커피숍 앞길에서 김모씨로부터 그의 명의로 된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를 다시 양수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A씨는 체크카드라는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 보이스피싱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게 된 것인데요. 이번 사례처럼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일정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사기 조직이 알려준 입금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명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경우인데요.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건이기에 엄한 처벌이 요구되며 A씨는 이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인데요.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이용해 양수하거나 또는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 모두 바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재판 도중 회신된 금융거래 정보에 따라 800만 원의 피해자들에게 송금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절차를 통해서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겠다는 A씨의 다짐이 정상에 반영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외 범행 동기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강화가 돼서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금 전달책으로서 실제로 현금을 인출을 해서 그것을 어딘가로 송금을 하거나 이런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금액 전액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거의 실형이 선고된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회복이 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집행유예 선고도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전혀 이것이 범죄인 줄 모르고서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서 본인도 속아서 현금 전달책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실제로 법정에 가면은 이것이 무죄 판결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판결들은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 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피해가 회복됐을 때 집행유예 선고가 나오기는 합니다. 아무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활동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법원의 판단 경향은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이스피싱 사건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점들인데요. 의외로 굉장히 똑똑하고 스펙도 좋은 대학생들이 보이스피싱의 공범으로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 친구들이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단순히 뭐 알바본이나 잡코리아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구한다고 들어갔다가 채권 추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자기는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줄 알고서 상환증을 고객한테 주고 현금을 받아서 그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시키는 대로 ATM 기계에 가서 입금을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한테 잡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부분의 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잡힌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정말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 전달책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에 아무리 무죄 변론을 해보더라도 법원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사건들만 하더라도 정말 사회 초년생들 20살, 21살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려서 실제로 감옥에서 형을 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채권 추심 업무 그리고 다른 명목으로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하수인 노릇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활동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은 사회 초년생들, 대학생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많이 변론을 하지만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정해진 양형 기준이 있는 것인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었다면 거의 대부분 실형이 선고가 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피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집행유예는 거의 선고되는 일이 없습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사기 조직의 범행 방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휘말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본인의 신분증이나 통장 계좌 사본 및 체크카드 등을 대출업자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일은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저희 천변TV 카페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